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눈을 번뜩인다는 깊은 산골짝 외딴 집에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겨울밤이 유난히 길고 춥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저녁밥을 먹고 나면 일찌감치 군부를 지피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한 채만은 밤이 이슥하도록 등잔불이 꺼질 줄 모르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 불빛은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를 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비의 책 읽는 소리는 그 어떤 바람 소리보다도 힘차고 맑아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조차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낡은 기와집의 주인은 이문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품만큼은 고을 원님 못지않게 당당하고 고귀했습니다. 선비의 조부 때까지만 해도 제법 떵떵거리는 집안이었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잇따른 흉년과 병마로 인해 가산이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낡은 고택과 책 몇 권만이 남은 재산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비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학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기에, 닳고 닳아 소매 끝이 해진 도포를 입고서도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 선비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 가난한 마을을 빛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 곁에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는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버들무지라고 불렸습니다. 어릴 적 홍수에 떠내려온 것을 선비의 부친이 거두어 길렀기에 그녀에게 이 집은 세상의 전부였고, 이 선비는 주인인 동시에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들무지는 이름처럼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인이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의 잦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꽁꽁 언 우물물을 길어오고,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며 텃밭을 일구어 근근히 식탁을 차려내는 등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투박하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선비의 옷을 다듬고 책상을 닦을 때만큼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해 겨울, 매서운 추위는 얇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선비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목감이 넉넉지 않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조차 아껴야 했기에 방바닥은 겨우 냉기만 가실 정도로 미지근했고, 위목에는 둔탁한 살얼음이 얼 정도였습니다. 버들무지는 선비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방에는 불조차 들이지 않고 찬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선비의 방에는 남은 땔감을 모두 털어넣어 온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콩을 삶고 시래기를 다듬으면서 혼잣말로 "우리 선비님,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하셔야 할 텐데 이 추위에 곧불이라도 드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선비의 안위와 성공만이 가득 차 있어 자신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사방이 하얗게 변해가던 때에 버들무지는 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느라 출출할 것을 염려하여 정성껏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곶간은 텅 비어 마땅한 재료가 없었지만, 그녀는 가을에 말려두었던 고구마 몇 개를 찾아내어
아궁이 잔불에 정성스레 구워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를 소반에 받쳐들고 선비의 방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인기척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안도와 함께 가슴 한 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선비님, 밤이 깊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선비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책에서 눈을 떼고 문가에 선 버들무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코끝이 추위로 빨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버들아, 너도 추울 텐데 어찌 잠을 자지 않고 이리 고생을 하느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가 몸을 녹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그녀에게 따뜻한 옷 한 벌, 배부른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반을 받아들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았는데 그 손등에 난 붉은 생채기들이 그의 가슴을 찔러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 반드시 입신양명하여 너의 이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버들무지는 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었던 몸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는 괜찮습니다. 선비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그저 건강만 상하지 않게 살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뒷걸음질쳐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궁이 불처럼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숭늉을 마시며 선비가 남기고 갈 고구마 껍질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뢰와 정은 그 무엇보다 풍요롭고 단단하여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은백색으로 뒤덮여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면서도 서늘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버들무지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갔는데 빗자루질 소리가 삭삭하고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녀가 마당 한가운데 길을 내고 있을 때 마을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고을의 유지인 최진사댁 하인들이 요란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논밭이 없는 곳이 없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성정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조차 주인의 위세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그들은 버들무지가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는 낄낄거리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이 선비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멀리 보이는 최진사의 집은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고 담장이 높아 마치 성처럼 보였습니다. 버들무지는 화려한 최진사 댁을 보며 잠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초라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이 집에는 맑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에 천금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 선비가 정갈한 차림으로 마루로 나왔는데 그는 하인들이 지나간 자리를 잠시 응시하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부기는 뜬구름과 같으나 이내는 바위처럼 변치 않는 법이다. 라고 읊조렸습니다.
선비는 버들무지가 눈을 치우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내려와 빗자루를 빼앗아 들려 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은 사내가 해야 마땅하니 너는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거라. 라고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이자 버들무지는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선비님, 글을 읽으셔야 할 귀한 손으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제가 얼른 치울 테니 방으로 드십시오. 라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두 사람이 빗자루를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마치 다정한 오누이 같기도 하고 서로를 아끼는 부녀지간 같기도 하여 지켜보는 이가 있다면 절로 미소가 지어질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버들무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다시 마루로 올라갔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버들무지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 하인들이 지나가면서 흘린 말 중에 진사 어른께서 요즘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다거나 무언가 귀한 것을 잃어버리신 모양이다라는 이야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 불똥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설마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자신의 주인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애써 불안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밥상에는 꽁보리 밥과 묵은 김치, 그리고 맑은 국 한 그릇뿐이었지만 선비는 이 또한 하늘이 주신 귀한 양식이니 감사히 먹겠다. 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화로웠지만 창밖의 바람 소리는 어쩐지 전날보다 더 날카롭게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선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경전을 펼쳤고 버들무지는 마루에 앉아 해진 옷을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마루 끝에 걸려 따스함을 전해주었지만 겨울의 한기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버들무지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귀는 항상 선비의 방 쪽으로 열어두고 있었는데 책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상상 속에 빠지곤 했는데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하고 자신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 때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해실해실 웃음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선비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 있는 장터로 나가기 위해 버들무지는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비가 쓰던 붓이 낡아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 새 붓을 하나 장만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숙이 숨겨두었던 엽전 몇 don을 꺼내어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 다 해진 무명천을 머리에 두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에는 오직 새 붓을 받고 기뻐할 선비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 만난 마을 아낙네들이 버들이 오늘따라 얼굴이 훤하네 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터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버들무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지필묵을 파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버들무지를 알아보며 이 선비님 댁 처자로구먼.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열된 붓들 중에서 가장 털이 곱고 튼튼해 보이는 것을 골라 집어들고는 값을 치르기 위해 꼬깃꼬깃한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덤으로 좋은 먹 하나를 더 얹어주며 선비님께 내 안부도 전해주게.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라며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버들무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쁜 표정으로 가게를 나와 품속에 북과 먹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다시 고요한 산골 마을로 돌아온 버들무지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밥 짓는 냄새가 더욱 구수하게 느껴졌고 아궁이에 불꽃도 춤을 추듯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에게 새 붓을 선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밥상 한 켠에 조심스럽게 새 붓과 먹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선비는 밥상을 받다가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이것이 무엇이냐. 내게 붓을 살 돈이 없거늘 어찌 이런 귀한 것이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들무지는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캣바느질을 하여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선비님 붓이 다 갈라져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부디 이 붓으로 천하 명문을 쓰시어 뜻을 펼치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네 정성이 지극하여 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 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니 내 목숨처럼 아껴 쓰겠다. 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새 붓으로 종이 위에 일심이신 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써 내려갔고 버들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에 밤은 깊어만 갔지만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이 선비의 집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 최진사 댁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고성이 오갔으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며칠 전 한양에서 큰돈을 주고 사온 귀한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내어 족치고 매질을 가했지만 비녀의 행방은 묘연했고 급기야 그의 의심은 집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꼿꼿하게 구는 이 선비가 눈에 가시였던 최진사는 이참에 그를 손봐줄 구실을 찾고 있던 차였습니다. 버들무지는 밤새 잠을 설치며 뒤척였는데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까마귀 떼가 지붕을 덮고 맑았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흉몽을 꾸고 난 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선비님께 아무런 탈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올라갔지만 동쪽 하늘에는 붉은 해 대신 잿빛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라도 하듯이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산 위쪽이 선비네 집을 향했습니다. 들었나 최진사 댁 옥비녀가 없어졌는데 그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네. 도둑이 들었다는데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는 소문도 있어.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의 끝에는 어이없게도 가난하지만 청렴한 이 선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 양반이
하면서도 가난이 죄라고 며칠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이 선비는 그날도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고 버들무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평소에는 듣기 힘든 험악한 목소리의 버들무지는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뛰어나가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진사 댁 하인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탑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앞에 선 포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샅샅이 뒤져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와 장독대를 걷어차고 방문을 닥치는 대로 열어젖혔습니다. 버들무지는 사색이 되어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는 선비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하인들에게 밀려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에서 나온 이 선비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위험 있게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관아의 법도가 이리도 땅에 떨어졌단 말인가? 그러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하인들과 포졸들에게 선비의 호통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세간살이를 부수고 아끼던 책들을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당에 흩어지는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선비의 피와 땀이 어린 귀한 글들이었습니다. 버들무지는 찢어진 책장들을 주워 모으며 오열했고 이 선비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책들이 찬바람에 펄럭이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던 그 순간 최진사댁 하인 중 가장 눈매가 매섭고 행동이 거친 놈 하나가 안방 문턱을 넘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비녀가 나왔다. 그의 손에는 옥색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건은 낡고 초라한 이 선비의 집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인은 짐짓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비녀를 허공에 흔들어대며 마치 대단한 전리품이라도 얻은 장수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가 비녀를 찾아낸 곳은 선비가 가장 아끼던 서책 갈피 사이였다고 주장했는데 그 책은 선비가 매일 밤 읽고 또 읽어 손때가 묻은 맹자였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하인이 들고 있는 비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내 책 속에 있단 말이냐. 나는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다.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으며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한 뼘도 주인을 찾아주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마을의 유세 높은 최진사의 물건을 훔쳐 책 속에 숨겨두다니 이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포졸들은 선비의 항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냐. 내 놈이 글 읽는 선비라 하여 봐주려 했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포졸 대장은 굵은 오랏줄을 꺼내어
선비의 양손을 거칠게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목이 거친 밧줄에 옥죄어 붉게 부어오르는 것을 본 버들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 선비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십시오. 그녀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포졸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하여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버들무지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나 선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접근을 막아섰기에 그녀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비는 묶인 채로 마당에 무릎 꿇려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포졸 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여 굶기를 밥 먹듯 하나 양심까지 팔지는 않았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너희는 훗날 이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그의 서슬퍼런 일갈에 잠시 포졸들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이어 최진사의 하인이 나으리 이자가 혀만 살아서 이렇습니다. 어서 관하로 끌고 가서 문초를 해야 합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선비는 죄인의 굴레를 쓰고 자신의 집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버들무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뒤를 쫓으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대쪽같이 올곧기로 소문난 이 선비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게 무슨 날벼락이래. 선비님이 도둑질이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포졸들을 막아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서슬이 워낙 퍼런데다가 관아의 포졸들까지 합세해 있으니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담장 너머로 대문 틈으로 안타까운 눈빛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선비가 끌려가는 길 위에는 사람들이 던지는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개 중에는 평소 이 선비의 깐깐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몇이 거봐 양반 체면에 굶어 죽기는 싫었던 게지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선비는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집시는 눈길에 젖어 질척거렸고 얇은 도포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했지만 그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선비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버들무지의 선비님, 선비님 부르는 처절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목.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이 행렬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한양 구경도 해보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앞장서고 포졸들이 위세를 부리며 선비가 담담히 끌려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진사가 평소 이 선비를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여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모함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버들무지가 숨이 턱에 차서 행렬 뒤를 따르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비틀거리자 박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버들아, 진정하거라. 지금 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선비님은 누가 챙기겠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버들무지는 박노인의 거친 손을 잡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선비님이 어떤 분인데 도둑질이라니요. 저놈들이 비녀를 몰래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박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검지를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목소리를 낮추거라. 돌도 귀가 있고 바람도 말을 옮기는 법이다. 지금 최진사의 기세가 등등하니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는 너마저 화를 입을 수 있다. 박노인은 버들무지를 나무 뒤편으로 이끌며 은밀히 타일렀습니다. 이건 필시 함정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없는 먼지를 억지로 만들어 씌우는 데는 장사가 없는 법이지. 지금 선비님을 구할 길은 흥분해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버들무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관아로 끌려간 선비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한편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진사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부채질이라니. 이는 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승리감과 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또는 최진사의 눈치를 살피며 관복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평소 최진사로부터 뇌물을 두둑이 받아 챙겨온 터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선비가 포졸들에게 끌려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지자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글 읽는 선비라는 자가 남의 집담을 넘어 귀한 물건을 훔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 선비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생은 결코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 비녀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며 누군가 제 책에 몰래 끼워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해안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어 사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부채를 탁 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내 집 하인이 내놓은 방에서 비녀를 찾아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는가.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을 보니 매가 약이겠구나. 최진사의 말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진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형틀을 대령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서 선비를 형틀에 묶고 굵은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타걱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곤장이 선비의 엉덩이를 내리치자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져 거짓 자백을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버들무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선비의 하얀 도포는 붉은 피로 물들어갔지만 그의 입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관아 담벼락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버들무지는 매질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담벼락에 머리를 내수며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제가 맞겠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담장을 넘어갔지만 관아 안의 냉혹한 형리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네. 독하다 독해. 저렇게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아닌 거 아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선비는 도둑질을 할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침묵해야만 하는 것이 그 시절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매질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이 선비는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백을 하지 않자 사또는 잠시 형 집행을 멈추고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문초할 것이니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축 늘어진 선비는 질질 끌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감옥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고 바닥에는 썩은 지푸라기만 깔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는 선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만 버들무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감옥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하여 그녀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일이면 선비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의 몸은 워낙 약골이라 오늘 맞은 매만으로도 위태로웠는데 내일 또다시 매를 맞는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버들무지는 자신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어미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자신의 안방에서 첩들과 술판을 벌이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 꼿꼿한 놈이 내 발 아래서 피를 흘리는 꼴이라니. 그는 술잔을 비우며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는 옥비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첩이 실수로 비녀를 깨뜨리자 이를 숨기기 위해 도둑이 든 것처럼 꾸몄고 이참에 눈에 거슬리는 이 선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선비의 집에 비녀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물건을 숨겨두게 한 것도 모두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충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버들무지는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졸고 있던 문지기 포졸이 귀찮다는 듯 문을 열고 나오자 버들무지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뵙게 해주십시오. 제가 범인입니다. 포졸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하여 차마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짓 자백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여운 여종이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슬픈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관아의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사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형틀 앞에 꿇어앉은 버들무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들무지는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도누며 피가 맺히도록 절을 올린 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것은 소인의 소행이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라고 거짓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관아의 담벼락을 넘어 숨죽여 지켜보던 포졸들의 가슴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하품을 크게 하며 네가 훔쳤다고 어제는 네 주인이 범인이라더니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한 것이냐 아니면 주인을 감싸려는 수작이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버들무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며칠 전 장터에 나갔다가 최진사댁 하인들이 비녀 자랑하는 것을 보았고 순간 눈이 멀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훔친 비녀를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아 주인 어른의 서책 사이에 끼워두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비님은 학문에만 정진하시는 분이라 집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왔는지 조차 모르십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무엇보다 주인을 살리겠다는 결기가 느껴져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참말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이 사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또, 저 계집의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게다가 양반을 계속 잡아두었다가는 나중에 조정에 상소라도 올라가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종년 하나를 본보기로 다스리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진사 영감의 체면도 살리고 뒷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찮은 송사를 빨리 끝내고 싶었던 그는 버들무지의 자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다. 내년이 제 발로 들어와 죄를 자복했으니 그 죄를 엄히 물어 국법에 준엄함을 보이겠다. 여봐라. 이 죄인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곤장 100대. 그것은 건장한 장정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간이픈 여인의 몸으로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버들무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죄 없는 주인 어른은 즉시 풀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형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형틀에 묶었고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끔찍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버들무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흘러나왔지만 비명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옥방에 갇혀있는 선비가 듣고 가슴 아파할까봐 혀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신음조차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10대, 20대, 50대가 넘어가자 그녀의 하의는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리조차도 매질을 멈칫거릴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을 부릅뜨고 관아의 지붕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주인 선비가 풀려나 걸어 나갈 파란 하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 선비는 밖에서 들려오는 매질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비록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매가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타격음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매를 맞고 있는 것이냐? 선비가 옥지기에게 다급하게 묻자 옥지기는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댁내 여종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해서 지금 곤장을 맞고 있소. 댁은 곧 풀려날 거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돼 버들아, 거짓말이다, 멈추어라. 선비는 감옥 창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맺을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00대의 곤장이 모두 끝났을 때 버들무지는 이미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온몸이 찢겨나가 붉은 핏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독한 년이로고 숨이 붙어 있으면 옥에 쳐넣어라 라고 명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리들이 축 늘어진 버들무지를 짐짝처럼 들어 옮기려 하자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선비가 풀려나왔습니다. 선비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나와 피투성이가 된 버들무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살리려고 네가 어찌? 선비의 통곡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눈물을 훔치며 숙연해졌습니다. 포졸들은 선비를 강제로 끌어내며 재소음 붙기 전에 어서 꺼져라. 내 종년 덕에 목숨 부지한 줄이나 알아라며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군 선비는 다시 관아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공자 맹자를 논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을 향해 그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웃는단 말입니까? 버들무지는 이 선비가 있던 그 차갑고 더러운 감옥방에 던져졌습니다. 썩은 지푸라기 위로 그녀의 몸이 떨어지자 쥐들이 찍찍거우며 도망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인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은 나가셨구나. 다행이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선비가 맑은 목소리로 책을 읽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에게 선비의 안위는 곧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기에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폐가처럼 황량했습니다. 버들무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엌은 냉기가 감돌았고 마당에는 며칠 전 난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박노인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은 선비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엄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복에 이 선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버들무지의 희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네가 살아야 그 아이도 살릴 수 있는 법일세. 박노인의 호통에 선비는 초점 없는 눈을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고 그 아이가 살았어야 했습니다. 선비가 흐느끼자 박노인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죽는 것은 쉽네. 허나 살아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버들무지가 목숨 걸고 자네를 내보낸 뜻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놈들이 숨긴 꼬리를 찾아내야 할 때야. 박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선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선비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버들무지는 영영 누명을 벗지 못하고 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이 선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 최진사댁 주변을 배회하며
동정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최진사댁 하인들이 흘리는 말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지만 그의 집요한 눈빛에 눌려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국밥집에서 최진사댁 부엌 어머니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가 선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깨진 옥 조각 치우느라 손을 다 베었지 뭐야. 마님은 그걸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으라는데 땅이 얼어서 파지지도 않고. 선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옥 조각이라니. 사라졌다던 그 귀한 옥비녀가 사실은 깨진 것이었단 말인가. 선비는 숨을 죽이고 부엌 어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맞은편 앉은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사 영감이 화낼까봐 마님이 거짓말을 한 게지. 도둑 맞았다고 하면 깨뜨린 죄는 면할 테니까. 엄한 사람 잡은 거지. 뭐,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최진사도 아닌 그의 첩실이 실수로 비녀를 깨뜨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도둑 소동을 벌였으며 최진사는 이를 알면서도 혹은 속아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옥 조각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부엌, 어멈이 말한 땅에 묻으려다 못 묻은 장소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선비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부엌 어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그 쓴밤. 선비의 그림자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득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책상 물림 새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버들무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상처는 배사터졌고 열은 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옥지기들은 곧 송장이 나가겠구먼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누군가 던져주는 주먹밥 한 덩이와 약초가 그녀의 생명을 근근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이 몰래 시켜 아이들을 통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버들무지는 그 주먹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비님, 꼭 살아계셔야 해요.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밤 감옥의 작은 창으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네 집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더라. 최진사 댁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더라. 민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최진사의 횡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포악해져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썩은 권력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양 쪽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낯선 이들이 마을 장터에 나타나 국밥을 먹으며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이 선비는 마침내 최진사 댁 뒷마당 구석, 쓰레기를 태우는 아궁이 근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과 재 속에 파묻힌 그것은 영락없는 옥비녀의 파편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집어들고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 하나로 관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사또와 최진사가 한 통속인데 이것을 들이밀었다가는 오히려 증거 조작으로 몰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더 큰 힘, 이 썩은 고을의 법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장승 밑에 누워있던 한 거지가 이 선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밥 한 술만 적선하십시오. 선비는 자신의 처지도 딱했지만 품에 있던 식은 떡 조각을 꺼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허겁지겁 떡을 먹더니 눈을 번뜩이며 선비에게 묘한 말을 건넸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내일 오시 우시의 관아 쪽으로 큰 구경거리가 있을 테니 꼭 나가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선비는 그 거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마치 매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선비는 직감적으로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버들무지의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날이자 자신이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목욕 재개하고 버들무지가 사준 그 붓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지는 먹물은 그의 피눈물이었고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절규였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지만 선비의 방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불빛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봉화처럼 타올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에는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했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늘은 관아에서 버들무지에 대한 마지막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미 초주검이 된 몸으로 옥에 갇혀있던 그녀가 다시 끌려 나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하나둘씩 관아 마당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누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비는 비장한 표정으로 각근을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품속에는 어젯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써 내려간 상소문과 최진사댁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깨진 옥비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결연한 모습에 길을 비켜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선비님, 부디. 말끝을 흐리는 촌로의 손을 잠시 잡아준 선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관아의 정문, 외산문을 통과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 붉은 옷을 입은 형리들이 몽둥이를 든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얄미운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문이 열리고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는 버들무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피와 고름으로 엉겨붙은 옷자락, 초점 잃은 눈동자를 본 순간 구경하던 아낙네들 사이에서 아이고, 저 불쌍한 것을 어쩌나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버들무지는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지만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죄인 버들무지는 들어라. 내년이 훔친 비녀의 행방을 끝까지 대지 않으니 이는 국법을 능멸하고 관아를 우롱하는 처사다. 오늘이야말로 내년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이겠다.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버들무지를 형틀에 묶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해치고 이 선비가 앞으로 뛰쳐나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추시오. 이 형벌은 부당하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소이다. 선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비의 등장에 사또와 최진사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최진사가 이죽거렸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내 놈도 매맛이 그리웠던 모양이구나. 이 선비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깨진 옥비녀 조각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사라졌다는 그 옥비녀의 파편이요. 최진사댁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것이요. 비녀는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댁내 집안 사람이 깨뜨린 것을 감추려다 벌어진 자작극이란 말이요.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비녀 조각인가? 그럼 선비님 말이 맞는 거야.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최진사에게 쏠리자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가짜를 주워와서 억지를 부리는구나. 내 놈이 훔쳐다가 깨뜨린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묶어라. 관할을 모독하고 양반을 모함한 죄까지 물어 곤장을 쳐라. 사또 역시 자신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최진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옳거니 증거를 조작하여 관할을 기만하려 하다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저놈도 함께 형틀에 묶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때로 달려들어 이 선비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선비는 이놈들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내 몸은 묶을 수 있어도 진실은 묶을 수 없다라고 절규했지만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들무지는 묶인 채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며 선비님,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관아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징징징. 그 소리는 단순한 풍물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에 형리들의 손길이 멈칫했고 사또와 최진사도 놀란 눈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 무슨 일이 난 것이냐? 사또가 다급하게 묻자 문지기 포졸이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저기 밖에. 포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어 손으로 앞을 가렸고 그 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의 지붕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가마를 호위하는 무사들은 푸른 옷을 입고 서슬퍼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도 장엄한지 마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온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귀를 터주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황금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자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는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고 최진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이 선비에게 떡을 얻어먹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그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벗어던진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자 마당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그 소리는 관아의 담벼락을 넘어
산골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부정한 관리와 탐관오리는 듣거라 어명이시다. 암행어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와 최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형리들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 대청마루로 올라가 사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토호와 결탁하여 죄 없는 이를 핍박하고 뇌물을 탐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머리를 땅에 박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어 어사는 최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재물 좀 모았다고 하여 아나무인으로 날뛰며 선량한 선비를 모함하고 힘없는 여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내 너를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겠다. 어사는 즉시 최진사의 댁 하인들과 부엌 어멈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곧이어 끌려온 부엌 어멈은 어사의 서슬에 눌려 모든 사실을 술술 불었습니다. 마님이 실수로 비녀를 깨뜨렸는데 영감마님께 혼날까봐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감마님도 그걸 아셨지만 평소 미워하던 이 선비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자고 하셨습니다. 옥조각은 제가 몰래 묻으려다 흘린 것입니다. 흑흑.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선비님이 옳았어. 버들이가 살았다. 억울하게 짓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이 선비와 버들무지의 결박을 풀라 명했습니다. 포승줄이 풀리자 이 선비는 비틀거리며 버들무지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버들아, 이제 되었다. 이제 살았다. 네 억울함이 풀렸다. 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버들무지의 뺨을 적셨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버들무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선비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다행입니다. 암행어사는 사또를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으며 최진사에게는 그동안 착복한 재물을 몰수하고 곤장 50대를 친 후 유배를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매를 맞은 버들무지를 치료할 의원을 부르고 최진사의 재산 일부를 떼어 이 선비와 버들무지에게 위로금으로 하사했습니다. 그대들의 의로움과 충심은 훗날까지 길이 남을 것이오. 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어사는 따뜻한 눈길로 두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이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버들무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금 가마를 탄 어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정의의 온기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비의 집으로 몰려와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부서진 장독대를 정리하고 차가운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군부를 지폈습니다. 우리 선비님 고생 많으셨소. 이제 발 뻗고 주무시오. 이웃집 안악이 끓여온 뜨끈한 미음 한 그릇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비는 미음을 호흡으로 버들무지의 입에 한 숟가락씩 떠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걸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어서 먹어라. 버들무지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선비의 정성을 생각하여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뱃속으로 퍼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은은한 등잔불이 켜졌고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눈은 춥고 매서운 눈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선비는 버들무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 있었고 버들무지는 고통 속에서도 깊은 안도감에 빠져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선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나무의 그림자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선비의 집 마당에는 그들이 가져다 놓은 쾌감과 식량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웃의 정의요.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이 선비는 방문을 열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맑고 깨끗한 향기, 그것은 바로 다시 찾은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열리고 매서운 추위가 휩쓸고 간 대지에는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암행어사가 썩은 관리들을 징치하고 호련히 떠난 뒤 이 선비의 낡은 기와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선비는 밤낮으로 버들무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약탕기를 올리고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렸고 땀에 젖은 버들무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한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향기가 되어 집안을 채웠습니다. 버들무지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를 살리고자 하는 선비의 정성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마을 의원은 암행어사가 남기고 간 위로금 덕분에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쓸 수 있었고 이런 충심을 가진 처자를 살리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며 치료비도 마다하고 매일 왕진을 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돌아가며 죽을 쏘아오고 산에서 캔 도라지와 더덕을 가져와 선비의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난한 선비네 집에 발길조차 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정을 나누니 썰렁하던 기와 집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훈훈하게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버들무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녀가 드디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쪽잠을 자고 있는 선비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버들무지는 목이 메어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선비가 번쩍 눈을 뜨고는 깨어난 그녀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아,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들무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선비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주인을 만나 네가 이 고생을 했구나. 내 평생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선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버들무지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곤장백대의 고통은 선비가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버들무지의 회복 속도는 놀랍도록 빨라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찾자 몸도 자연스레 기운을 차린 것입니다. 선비는 그녀가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부축하여 마루로 데리고 나와 따뜻한 햇볕을 쐬어 주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진사가 유배를 가고 탐관오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은 농부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고 장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선비와 버들무지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그 얌전한 선비님에게 그런 기계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버들이 그 처자도 대단해. 나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미화되었고 이 선비의 집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당 훈장님보다 이 선비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마을 입구에서 이 선비의 집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버들무지가 완전히 기운을 차릴 즈음 이 선비는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과 몇몇 촌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랑방에 둘러앉은 어른들 앞에서 선비는 정색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신 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버들무지는 비록 신분이 미천한 종으로 들어왔으나 그 마음 씀씀이와 의로움은 저보다 훨씬 높고 귀합니다. 이번 일로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부리는 종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박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할 작정이신가? 이 선비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호적에 올려 수양딸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버들무지는 제 딸이자 이 집안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선비의 파격적인 선언에 촌노들은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종을 딸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허어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네. 껍데기뿐인 양반보다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 진정한 귀인이지. 자네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우리도 기꺼이 돕겠네. 마을 어른들의 지지를 얻은 선비는 곧바로 관아에 가서 문서를 꾸미고 버들무지를 정식으로 입적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버들무지는 펄쩍 뛰며 사양했습니다. 선비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 곁에서 시중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어찌 감히 따님이라니요. 그러나 선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처럼 따랐으니 이미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빚진 마음을 갚는 길이다.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다오. 선비의 간곡한 부탁에 버들무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 이름이 어색하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이 선비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버들무지를 딸로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고 마을의 평화를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주고 간 돈으로 떡을 하고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막걸리 잔이 오갔으며 장구 소리에 맞춰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씨구 좋다. 흥겨운 가락 속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버들무지는 고운 색동적 고리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환한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선비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네 집 마당에 이렇게 웃음꽃이 핀 게 얼마만인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세.
내 장담하건대 자네는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할 거야. 하늘이 감동했는데 어찌 안 도와주겠나. 선비는 겸손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달이 휘영청 밝아올 때까지 사람들의 이야기꽃은 시들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 선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박노인의 예언대로 이 선비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금에 환영하는 선비를 맞이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화려한 행차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와 버들무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버들무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자 관복을 입은 선비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이다. 네가 지켜준 이 목숨으로 얻은 벼슬이니 앞으로 백성을 위해 너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다. 이 선비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의 화려한 저택보다는 고향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마을로 내려와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었으며 버들무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즐겼습니다. 버들무지 역시 양반집 교수가 되었지만 거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선비에게 알려 도움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녀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버들무지도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옛날 그날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돌 기운으로 훈훈했고 화로 위에는 숭늉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공포스럽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이 선비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버들무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억나느냐, 그해 겨울. 네가 나를 대신해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던 일 말이다. 버들무지는 찻잔을 받아들고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려고 관아로 뛰어드셨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그땐 나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너를 잃으면 내 세상도 끝난다는 생각뿐이었던 게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수놓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이어진 듯 다정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서책을 덮고 편안한 자세로 벽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자야겠구나. 내일은 눈이 그치면 아이들과 연을 날리러 가기로 했다. 너도 같이 가자꾸나. 버들무지는 이불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 선비가 자리에 눕자 버들무지는 등잔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선비는 눈을 감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세상을 덮어주는 포근한 솜이불 같았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고요한 산골 마을은
평화로운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선빈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바람결을 타고 전해져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결국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믿음을 안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집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에 맞춰 이 선비도 버들무지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한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